어느 날 히드로 공항에서 한 기자는 예상치 못한 대조를 목격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러나 사람들의 이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는 수많은 질문 앞에 멈춰 서 있었고, 누구는 미소와 함께 통과하고 있었죠. 경제 규모도 인구도 이 차이를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세계가 어떤 나라를 신뢰하고 어떤 나라를 경계하는지 그 기준은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그 순간의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국제 문화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흔들리는지를 관찰하는 게 제 일이죠. 히드로 공항에서 취재 메모를 정리하던 그날 오후, 저는 한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두 개의 줄이 보였어요. 한쪽은 긴 줄이었고 다른 한쪽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죠. 긴 줄 뒤에서 서류를 뒤적이던 중국 학생의 표정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어요. 반면 옆 게이트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한국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줄 사이의 간격은 고작 몇 미터였지만 제게는 세계 질서의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문과 확인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세계로부터 받는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들었던 질문을 떠올렸어요. 왜 한국은 그렇게 빠르게 신뢰를 얻었을까? 반면 중국은 왜 여전히 심사 대상일까? 둘 다 아시아의 강대국이고 둘 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세계가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제 문화 전문 기자로서 저는 늘 국가 이미지를 관찰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흔들리는지를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언제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학생의 표정은 자존심이 금간 유리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한국 전용 게이트 표지판에 고정된 순간 제 마음속에도 묘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저곳에 있는 걸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에요. 인구도 14억이 넘고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입국 게이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그들의 여권은 세계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오늘 취재의 시작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큰 서사의 문을 연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나중에 커다란 이야기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열은 방금 막 생겨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켜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해야 했습니다. 공항 로비를 빠져나가는 중국 학생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피로와 함께 무언가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저는 그 중국 학생을 다시 쫓아가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당은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가장 큰 홀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창문이 넓어서 햇빛이 쏟아지는 공간이었죠.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사회자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저는 뒤편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가볍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균등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생이 이름을 말하면 박수가 짧게 터졌다가 금방 사그라들었고 어떤 학생이 나서면 강당 전체가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무대에 올랐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지은입니다. 그 순간 강당의 밝기가 한 단계 올라간 듯했어요. 뒤편에서 적잖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한국, 서울 정말 가보고 싶어. K-팝 좋아해요?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그 모든 단어들이 이미 이곳 사람들의 어휘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갔던 경험,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강남 거리에서 먹었던 떡볶이까지.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적 친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반면 중국 학생의 순서는 달랐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왕래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영어 발음도 좋았어요. 하지만 강당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예의상 박수는 있었지만 호기심은 없었어요. 질문도 없었고 감탄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공기 중에서 금방 사라졌어요. 마치 소리가 벽에 부딪혀 흡수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공기 흐름의 차이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14억의 거대한 나라보다 5천만의 작은 나라에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분명 더 큰 나라인데 말이에요. 경제 규모도 크고 역사도 길고 영향력도 막강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함이 있었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강당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로 향하는 모서리에서 저는 또 하나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전광판에서 번쩍이며 올라오는 광고가 있었어요. 한국 기술 기업의 런던 지사 채용 안내였습니다.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아래 깔끔한 디자인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그 옆 화면에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하이라이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환호하는 관중들, 화려한 무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문화와 기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했어요. 저는 복선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기술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또 적었어요. 중국 학생 왕래이 서류 신청 3주 뒤 인터뷰 예정. 이동성의 벽. 복도 끝에서 왕래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조금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비자 서류 때문일 거예요. 한국 학생 김지은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카페로 향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일상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궤도로 흘러갈 것 같았어요. 그 대비가 너무 명확해서 도저히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켜고 조용히 전광판을 촬영했어요. 이 장면은 나중에 반드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복선은 조용하지만 명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방금 첫 번째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다음 관찰의 무대는 거리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봐야 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 그곳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장 빛의 방향경이 해질 무렵의 피카딜리 서커스는 런던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도시 전체가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붉게 물드는 시간이죠. 저는 오후 5시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과 퇴근길 직장인들이 뒤섞여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영상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무대, 현란한 안무, 강렬한 비트.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환호가 터져나왔고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즐거운 탄성이 사방에서 들렸죠. 저 그룹 알아? 블랙핑크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나 저번에 콘서트 갔었는데. 저는 기자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문화는 감탄이 쌓여 만들어지는 힘이라는 걸. 하나의 노래,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영화가 모여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죠. 하지만 이 정도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판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전광판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삼성의 신제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움직임, 미래적인 디자인. 그 아래 화면에는 현대 전기차의 유려한 곡선이 이어졌어요. 도시를 달리는 깨끗한 이미지, 친환경이라는 메시지, 문화와 기술이 한 지점에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브랜드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국가의 느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메시지였죠. 저는 광장 한쪽에서 왕래이를 발견했어요. 중국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인상적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런데 왜 중국 브랜드는 없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도 훌륭한 기술 기업들이 많죠. 화웨이, 샤오미, 바이트댄스. 그들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하지만 피카딜리 서커스의 전광판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스팅도, 광고도, 인지도도 모든 것이 시장에서 선택받은 결과였습니다. 광고주들은 돈을 내고 이 공간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싶어 하는가였어요. 한국 브랜드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만 중국 브랜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었어요. 김지은과 그의 친구들이 광장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특별한 기적처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원래 그렇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광고 나오네. 응, 항상 나오잖아. 자신들이 속한 나라가 존중받는 게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에서 자신의 나라가 빛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됐습니다. 작지만 과학의 분명한 존재감, 크기 대신 밀도를 가진 나라. 면적으로는 작지만 세계인의 의식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왕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중국은 거대하지만 피카딜리 서커스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여기 있었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자의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부분을 오늘에서야 뚫고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궁금해졌어요. 문화의 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여권 파워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해가 완전히 지고 네온사인들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문화는 시작일 뿐, 그 뒤에 구조가 있다. 제 취재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조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 신뢰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도서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나무 책장들이 즐비한 공간이었죠. 저는 3층 구석자리에 앉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논문, 정치학 보고서, 문화 연구 자료들을 겹쳐 읽었어요. 각기 다른 분야의 문장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법치, 신뢰, 투명성, 1인당 소득, 표현의 자유. 이 5가지는 국제사회가 국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의 위상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들이죠. 저는 한국과 중국의 지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10배가 넘었죠.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달랐습니다.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상위권이었고 중국은 중하위권이었어요. 언론 자유 지수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투명성 순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저는 국제정치학 교수의 특강에 참석했어요. 스미스 교수는 60대 중반의 학자였는데 아시아 정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강의 주제는 국가 신뢰와 국제 이동성이었어요. 교수가 화면에 띄운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로축은 민주주의 지수, 세로축은 여권 파워였어요. 두 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권 파워도 강했죠. 여러분, 한국의 여권력이 강한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민주주의, 개방성, 안정성의 조합이죠. 세계는 한국 국민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법을 지킬 것이라 믿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믿어요. 그 믿음이 비자 면제로 이어집니다. 그 말은 직설적이었고 강의실 뒤편에 앉은 왕래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이때 대립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한 유럽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었죠. 교수님, 그런데 중국은 돈은 많은데 왜 이런 신뢰 점수가 낮을까요? 경제력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래이는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그의 자존심은 지켜야 했지만 현실의 벽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경제력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신뢰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쌓여야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지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왕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거대한 나라예요. 세계가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죠.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고 지금은 경제대국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우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여권은 이렇게 약할까요? 그 말은 이 시대의 곡선을 거꾸로 달리는 증언 같았어요. 왕래이는 중국이 크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크기보다 신뢰를 원했고 힘보다 일상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했어요. 이제는 얼마나 큰 나라인가 보다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가를 봅니다. 문화가 국가 이미지를 바꾸고 그 이미지가 이동의 자유를 만들고 그 자유가 다시 경제 경쟁력을 만들어요. 왕래이의 세계관은 이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이 크고 강하니까 세계가 따라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대립은 단순히 두 나라의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걸. 하나는 크기의 논리였고 다른 하나는 신뢰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대립의 핵심 크기 vs 신뢰. 왕래이는 아직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대립은 다음 장에서 또 다른 형태로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한국의 예상 밖 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왕래이의 세계관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전환점은 의외로 음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열린 아시아 문화축제였어요. 런던 시내 중심가에 마련된 야외 행사장에는 각국 부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저는 취재 카메라를 들고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중국 부스는 전통적이었어요.
붉은색 천막 아래 서예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차 시음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자기 찻잔에 우려낸 녹차는 향이 깊었어요. 전통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붓글씨 시연을 하고 있었죠. 5,000년 역사의 중국 문화를 체험하세요. 안내판의 문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둘러보고 사진 한두 장 찍고 차 한 잔 마시고는 다음 부스로 넘어갔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열정은 없었어요. 왕래이가 중국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중국 문화를 설명했지만 관람객들의 눈빛은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좌절감을 읽었어요. 반면 한국 부스는 북적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작은 무대에서는 K-댄스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무용수들이 칼군무를 선보이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로 무대 앞이 가득 찼죠. 시식 테이블은 끊임없이 리필됐어요. 떡볶이, 김밥, 불고기, 한국식 치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음식이야. 다음 주에 한국 식당 가자.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중국 부스 앞에는 대여섯 명이 있었고 한국 부스 앞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더 끌리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죠. 저는 왕래이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중국 부스에서 나와 한국 부스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도 훌륭한데 왜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요? 그의 말은 과거형처럼 느껴졌어요. 훌륭한 데가 아니라 훌륭했는데처럼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함과 매력은 다른 거예요. 중국 문화는 훌륭하지만 한국 부스는 지금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래이가 고개를 돌려 한국 부스를 다시 봤습니다. 무대에서는 K-팝 댄스 체험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온 젊은이들이 무대에 올라가 안무를 따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전통보다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통을 발판 삼아 새로운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 전통 음악과 현대 비트를 섞은 퓨전 음악, 고전 무용과 힙합을 결합한 안무. 반면 중국 부스는 박물관 같았어요. 존중받아야 할 유산이지만 지금 당장 경험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죠. 이 장면에서 대립의 균열이 보였습니다. 왕래이는 처음으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에겐 이런 현대 문화가 없을까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도 많은데. 저는 기자답게 날카롭게 답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창작의 자유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세계를 설득할 콘텐츠가 나오기 어려워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열이 없고 표현의 제약이 적죠. 그래서 진짜 감정, 진짜 갈등, 진짜 인간을 그릴 수 있어요. 왕래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인정의 순간이었죠. 해가 기울고 축제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국 부스에서는 폐막 공연이 열렸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왕래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변화를 감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첫 번째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가 믿었던 것들, 역사의 길이, 영토의 크기, 인구의 숫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다음 장면은 그 금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터닝포인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터닝포인트는 프랑스 여행 이야기에서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학 라운지에서 학생들이 주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김지은과 한국 학생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파리 에펠탑에서 찍은 거야. 날씨가 완전 좋았어. 우리는 바르셀로나 갔다 왔어. 가우디 건축물 진짜 대박이더라. 다음 주에는 로마 가려고. 이번 학기에 이탈리아 꼭 가보고 싶었거든. 그들은 주말마다 유럽 도시를 누비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여권 하나만으로 가능한 이동이었죠. 왕래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프랑스 비자 신청 페이지였죠. 복잡한 서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은행 잔고 증명서, 숙소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표, 재정 보증서, 건강보험 증명서, 제약 증명서, 초청장.
목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서류마다 요구 사항이 달랐고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것도 있었어요. 신청하고 인터뷰 날짜 잡으면 3주는 걸린대요. 왕래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파리 가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죠. 하지만 이 서류들을 다 준비하려면 그리고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중국 여권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 김지은이 우연히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파리 가는데 비자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여권만 들고 갔다 왔는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김지은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왕래이에게는 날카로운 현실이었어요. 왕래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유럽에서 비자 면제예요. 중국 여권은 아니고요. 김지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자리를 떠난 뒤 왕래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세계가 인정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냥 짐처럼 느껴져요. 어디를 가든 설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기다려야 해요. 한국 학생들은 그냥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금요일 밤에 결정해서 토요일 아침에 떠나요. 나는 3주 전에 계획하고 서류 준비하고 인터뷰 받아야 하고 그 말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강력했어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크고 외교적 영향력도 막강했죠. 하지만 그 국민이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힘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패배가 아닌 이해를 보았어요. 그는 깨달음의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왕래이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은 작아도 자유롭고 세계가 믿어주네요. 중국은 커도 의심받아요.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왕래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지켰어요.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죠. 민주주의, 투명성, 법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됐어요. 중국은 우리 방식대로 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세계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가진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크기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실히 채웠고 개방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축적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경제력으로 압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화로 매료시키고 제도로 안심시키고 투명성으로 믿음을 얻었죠. 조용한 강국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세계의 기준을 맞춰갔고 그 결과 세계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 신뢰가 여권 파워로 경제 협력으로 문화 영향력으로 돌아왔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왕래이의 터닝포인트 자존심에서 이해로, 거부에서 존경으로.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글로 남겨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힘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기록하려는 것이었죠. 크기가 아니라 신뢰가, 힘이 아니라 개방성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시대를 말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발견한 복선이 어떻게 현실로 돌아오는지 쓸 차례였습니다. 첫 장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본 그 장면, 이 장에서 심은 한국 전용 게이트의 진짜 의미를 풀어낼 때가 왔어요. 처음 히드로 공항에서 본 두 줄,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용 게이트와 일반 심사대, 그 장면이 제게 남긴 이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히드로 공항에 있었어요. 파리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어요. 한국 전용 게이트에는 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여권을 내밀고 질문 한두 개 받고 스탬프 찍고 통과. 평균 2분도 걸리지 않았죠. 표정들은 편안했습니다. 짐 찾는 곳이 어디인지, 지하철역은 어느 방향인지 묻는 게 전부였어요. 반면 일반 심사대는 달랐습니다. 줄이 길었고 움직임이 느렸어요. 심사관들이 여권을 꼼꼼히 살피고 질문을 여러 개 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머물 예정입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돌아갈 항공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특히 오래 걸렸어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고 옆 사무실로 안내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 게이트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김지은이 파리에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주말에 다녀와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래이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 벽은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라 세계가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저는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저 자신을 떠올렸어요. 미국 여권을 가진 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영받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긴 질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세계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신뢰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미국의 변화를 지켜봐왔어요.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 국제적 고립주의. 신뢰는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만들어낸 신뢰는 달랐어요. 단단했고 꾸준했으며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죠. 대신 묵묵히 기준을 맞춰갔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법치를 확립했어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켰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죠. 부패를 줄였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국제 규범을 준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신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여권 파워로 돌아왔죠.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로 편히 여행하는 모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무게를 보여주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입국 심사대를 지나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서 우연히 왕래이를 만났어요. 그도 파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자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주 걸렸어요. 인터뷰도 2번 받고요.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파리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여행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웠어요. 계속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선이 이렇게 회수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장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은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2줄 사이의 간격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격차였고 자유의 격차였으며 국가 이미지의 격차였죠. 저는 왕래이에게 물었어요. 이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크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신뢰받는 나라가 존중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왕래이의 마음속에도 제 기억 속에도 말이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심을 기록할 준비가 됐다고. 이 모든 관찰과 분석과 깨달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의 선택을 말할 때예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국제 문화 전문 기자죠. 사실을 기록하고 흐름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세계지도도 다시 그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쓸 거예요. 한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가치, 신뢰, 자유, 투명성과 어디에서 구현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충족한 나라가 어떻게 국제적 존중을 얻는지 기록하기 위해서죠. 중국 학생 왕래이는 마지막 날 제게 말했어요.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개인의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 그 길이 지금 세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오래갈 거예요. 이 시대를 기록하는 기자로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이 변해도 진실한 감동은 남습니다. 감동전선은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